네, 12주차에서는 우리가 사례 관리에 기본적으로 가족의 중요성, 그래서 가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프로그램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면서 사례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족에 관련된 프로그램 계획서라는 개념은 가족 생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아동에서 노인까지 어떤 개인과 가족,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가족과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가족과 개인의 어떤 잠재력을 강화시키는 평생 교육에 관련된 것이 바로 이제 가족 안에서의 어떤 양육과 학습이 공존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가족이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를 다루고 문제에 있어서의 예방,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잠재력, 이런 거를 증진시키는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개인의 어떤 그 부분에서도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의 강화, 이런 것들이 설계된 과정이 바로 이제 가족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례 관리는 이 사람 상대로 하는 가족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크죠. 그래서 그 개인의 어떠한 문제에 관련된 사례 관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중에 가족의 별탈 없이 가족의 어떠한 그 안이나 이런 것들이 편안해져야 되는 것인데, 이 계획에 따르면 우리가 가족에서의 어떤 아동 발달이라던가 부모의 역할, 그리고 또 언어 소통에 관련된 기술 습득이라던가 갈등 해결의 어떠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른 다학제적인 내용의 측면을 포괄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개념에서 살펴보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가족 생활에 있어서의 전통적으로 개인 사생활로 인식되는 경향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가족이 변화되고 또 가족 구성원들의 어떠한 그 구조적인 변화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과 지금의 현대적인 가족의 기능은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혈연 관계를 가족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내가 가족이라고 하는 인식, 그래서 우리는 뭐 이웃사촌도 가족이지라고 하는 게 지금의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생활 수준의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의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나와 밀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족처럼 친하게 지낸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의미가 약간씩 또 변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족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개인과 가족의 욕구, 그런 거를 근거해서 생애 주기, 그래서 가족의 발달 주기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것들을 가족과 내 개인, 그래서 개인이 어떤 중심선에서 가족과 함께 다양한 환경들을 제공받고 제공할 수 있고, 또 가족의 가치를 대변하고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에 있어서의 교육적인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가족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성공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가족의 어떤 목적이 있겠죠. 가족의 화합, 가족의 어떠한 안정된 생활에 그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전문성, 그리고 수행 과정에서의 전문성, 평가의 체계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제 가족의 어떤 프로그램 계획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례 관리의 개념은 뭐예요? 1대1 맞춤, 그 개인의 욕구를 집단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1대1 맞춤형 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측면을 우리가 사례 관리의 목적이라고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가족의 개념도 역시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개념하고는 이렇게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그 관점에서 출발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개발 순서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뭐예요? 기본 방향성을 설정하죠. 우리 사회복지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욕구를 사정하고 가설을,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 선정하고 목표, 세부 목표 정하고 구체화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순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매뉴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그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고 또 이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져서 필요성 그리고 요구에 대한 명확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상황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상황 분석이라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아이디어 그리고 환경 분석 대상자 이런 것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잘 선정을 해야 사례 관리를 또 그만큼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사례 개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에서도 우리가 방향성을 설정을 하듯이 그 프로그램에는 어떤 실질적인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되는 것을 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이나 진행에 나아가야 할 방법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한다. 그래서 우리 사례 관리도 마찬가지 이론 진행 과정의 설정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사례 관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단계에서도 욕구를 사정하는데요. 프로그램 개발에서도 욕구 사정은 당연히 있죠. 사례 관리랑 거의 흡사한 내용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례 관리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대상자의 필요에 의해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욕구 단계를 사정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분석했다 하더라도 특정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에 대한 본인들의 사람들의 욕구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 거죠. 여기 욕구 사정에서는 사정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점. 그래서 어떤 것을 시급히 선정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중에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거를 1순위로 먼저 잡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욕구 사정에 이렇게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욕구에 우리가 크게 지각된 욕구, 교육자의 욕구, 미래의 욕구, 발달적 욕구,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족 생활에서도 역시 우리가 가족을 상담한다라고 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의 1순위가 있고 가족 전체가 1순위로 뽑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욕구가 가장 먼저 빨리 실행이 되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정하는 것이 바로 욕구 사정을 통해서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구 사정에는 지각된 욕구, 교육자의 욕구, 미래의 욕구, 발달적 욕구 아마 지난 그 교과목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잘 생각하시면 기억이 나실 건데 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욕구 사정에서 지각된 욕구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 학습자에 의해서 연구자에게 알려주는 욕구인데 일반적으로 주제에서부터 아주 특별한 요구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의 기준에 제공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이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지지와 정보 인지에 대한 정도, 시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지각된 욕구라고 보는 거고, 교육자적인 욕구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집단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부분, 그래서 교육 분야의 연구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론들을 기초로 해서 대상자들에게 알려주는 교육자의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욕구라고 해서 아동이나 성인이 그들에게 어떤 닥칠 위험 그리고 규범, 그 발달적인 변화에 대해서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욕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발달적 욕구와 능력에 있어서도 가족의 어떤 발달적인 부분의 측면, 가족이 성장을 하고 또 이 안위를 편안하게 하려면 이 발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교육적인 욕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의 교육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1차적인 사회와 가정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가정에서의 양육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발달에 필요한 그 시기마다 발달에 필요한 그 배워야 하는 단계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이제 알려주고 양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훈계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을 발달적 욕구에 대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이제 우리가 사례 관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가족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가설, 이론적인 배경을 먼저 이유로 하고 참여 대상 우리 관계들 자 그래서 가족들 또는 개인들 집단 프로그램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대상자들의 체계적인 변화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잖아요. 자, 정신분석학자의 이론, 누구 이론이라고 해요? 프로이드 이론이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가지고 내면 깊숙이 있는 이 무의식이 원형 그대로 우리 그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가 이게 발현을 하는 거다라고 프로이드 이론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 문헌 고찰을 먼저 해주죠. 그런 게 바로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가자들에게 체계적인 변화를 제시하는 이론을 먼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레포트를 작성할 때 보면 자, 서론, 이거를 왜 하게 됐는지, 왜 문헌 고찰을 하게 됐는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왜 주제를 선정하고 왜 하게 됐는지, 이론적 배경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이론적 배경을 문헌 고찰식으로 정확한 이론, 데이터, 이런 걸 기반으로 쓰고, 내가 나중에 마무리는 뭐예요? 결론 부분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이렇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발전 방향성, 내지는 느낀 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처럼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레포트 형식이라고 이야기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의 가설도 역시나 이론적인 배경은 첫 서두에 시작하는 겁니다. 서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설들을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에게 이해를 시키면서 변화의 측면 그리고 이마만큼의 어떤 그 데이터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정확한 데이터,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대상자들에게 이론적 배경을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프로그램에 그 임해야 되는 어떠한 태도 이런 것들을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어떠한 이론적인 지식 배경은 항상 어디에 가서나 이런 거를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제 저하고 어떤 과목을 하든 저는 항상 이론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 주는 거를 선호하거든요.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거와 근거가 있고 여기에 타당한 논리를 하면 어때요? 굉장히 합리적인 어떠한 측면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어떤 내가 의견을 제시를 할 때는 그 의견을 제시할 이론적인 배경이나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꾸 남 앞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또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학습을 할 때도 그런 형식을 좀 빌어서 하시면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에 대한 어떤 배움의 지식 이런 것들이 좀 쌓여 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예를 들면 사회복지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많이 깨우치고 또 알아보셨겠지만 우리가 현장의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 계획이라는 거 그리고 프로포절이라는 거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대상자들한테 어떻게 내가 교육을 시킬 것인지 어떤 계획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40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관리자다라고 하면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라 하는 게 처음에 도입 단계. 도입 단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르신들 앞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요? 어, 꺾고지를 할까요? 아니면 종이접기를 할까요? 예를 들면 노래 교실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노래 교실을 노래는 뭐 누구든 다 귀가 열려 있으니까 소리치고 마이크 잡고 노래하면 음악 소리 들리면 다 집중하게 돼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학습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동화책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동화 이야기를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 동화에 관련된 줄거리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줄거리를 처음부터 얘기하면은 어때요? 흥미도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한테 프로그램을 할 때 도입 단계에서는 자, 우리 신체 활동으로 박수 3번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서 박수 한번 3번 짝짝짝 치고 5번 짝짝짝 치고 자, 그래서 손이 우리 손가락 10개가 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한번 쉬어볼까요? 라면서 어때요? 신체 활동을 간단하게 해가면서 주의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오늘의 줄거리는 제목은 뭐 예를 들어 흥부와 놀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흥부와 놀부는 형제일까요? 아니면 이웃사촌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어르신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흥부는 욕심쟁이고 놀부는 욕심쟁이고 흥부는 어때요? 동생인데 착하다라는 이야기를 끌어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의 집중하면서 동화책 이야기를 이제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 동화책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 연기 활동으로 확장 활동은 그러면 동화에 나온 그 주인공과 또 거기에 나오는 제비를 나오는 거를 주제로 해서 그림 색칠을 하는 도안을 가지고 하든가 제비를 뭐 새를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어떠한 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활동이 같이 들어가죠. 다 하게 되면 어때요? 그 누가 어떤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해주면서 오늘의 동화에 관련된 이야기의 교훈,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작품에 대한 창의력,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잘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무리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다음 순서 무엇을 할 건지 또 프로그램에 명시를 해줘야 돼. 연결해서 할 거라면. 자,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 간에 이런 교감이 서로 소통이 되면서 마무리에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좋았다. 그래서 평가라는 것을 하게 되죠. 자, 이게 프로그램 계획대로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해보고 거기에 따른 평가까지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회복지를 하는 그 관리자로서 프로그램 관리자로서 하게 되면 요거의 세 개에 관련돼서 서론, 본론, 결론, 도입, 전개, 마무리 이런 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가설도 이론적인 배경이 들어가야 되고 그 이론적인 배경은 우리가 실제로 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목적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참석하려고 하는 이미지를 많이 어때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프로그램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인지 별로 안 좋은 프로그램인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의 이론적인 배경에 예를 들면 자, 이론적 배경의 프로그램의 부모 교육이라고 합시다. 부모 교육에 이 학자 드라이커스라고 하는 사람은 민주적 양육 이론을 토대로 이런 것을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모 교육을 할 때 민주적인 양육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이론에 대한 전제, 이 사람에 대한 양육 이론을 먼저 서두에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에게 필요한 어떠한 지식 정보, 인지 수준, 부모가 자기 통제력 수준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또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론적 배경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관련 내용에 있어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칼 로저스 그리고 뭐 아들러 다 알고 있는 학자들이잖아요. 드라이커스. 자, 이 부모 교육을 하는 많은 학자들이 어떠한 그 본인들의 개발한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내담자에 대한 치료법을 근거로 해서 아동에게 감정을 인식시켜주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은 칼 로저스다. 그리고 두 번째의 기법은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부모 교육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는 부분이 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스키너의 학습 이론. 그리고 우리가 스키너는 뭐예요? 그 고전
고정에 관련된 어떤 조건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학습에 대한 모방에 대한 그런 이론들을 또 이제 우리가 또 그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아마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도 나왔지만 그리고 또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의 그 교육 그런 것을 초점을 두는 것이고 드라이커스가 아들러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 상호 존중, 자율성, 책임감을 강조해서 부모 교육의 프로그램을 강조시킨 사람이다. 그래서 부모 교육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론들을 개발을 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부모 교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용 방안에는 부모 교육을 할 때는 자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부모가 자신의 어떤 문제에 관련돼서 그런 성숙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부 관계에서도 원만한 부부 관계가 돼야 되지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부모 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면 사례관리자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어떠한 제공자들의 욕구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전에 프로그램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돼야 하는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하죠. 그 대상자 선정이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런 대상자가 여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에 맞는 대상자를 찾거나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사례 관리에서는 뭐예요? 대상자를 선정을 먼저 할 수밖에 없지요. 욕구가 있는 대상자,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사례 관리 대상자가 되는 거니까 지역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프로그램을 짜놓고 거기에다가 대상자를 투입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에 맞춰서 사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사람들을 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있어서 요거랑 사례 관리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구분하시는 방법 잘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알아두는 게 이 과목에 대해서 알아두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때 보면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나중에 유용한 정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체계와 예시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는 사회복지를 함에 있어서 사례관리도 역시나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좀 관리 대상자들 이런 대상자인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부모 교육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라고 예정을 해서 집단을 선정할 때 보면 집단 선정의 체계는 정말 일반 집단의 포괄적인 인구가 있죠. 근데 이 인구를 포괄적으로 다 해주면 좋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든 똑같은 혜택을 주면 좋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모든 사람에게 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도 어때요? 적합한 집단, 그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지역 특성에 의한 제한 집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한 집단을 또 집단이라고 해서 예를 일반 집단이 100명이 100가구가 있다고 합시다. 이 100가구를 다 못 해주니까 여기서 추스려야 돼. 얼마만큼? 예, 참여 집단으로. 그래서 우리가 100가구를 조사를 했지만 여기서 10가구만 할 거야 라고 하면 점점 어때요? 그 집단에서의 어떠한 지역적인 특성에 제한을 두고 여기서도 표적 집단을 찾아서 집단 참여의 10가구를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10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예를 보시게 되면 집단에서 지역 대상자 중에 기간에 사업 가능한 모든 부모의 수 100을 잡았을 때 적합 집단, 그래서 저소득 부모의 수, 그래서 저소득층에 있는 부모가 나는 상담을 하겠다, 여기에 집단 상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숫자에서 100이라는 숫자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70명이 나왔다. 그럼 70명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소득층 부모가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다 할 수는 없으니 여기에서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자녀의 저소득층 부모라고 특정을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우리 자녀에 있어서 아동의 어떤 문제점, 그래서 학교에 등원을 못한다거나 아이의 어떤 행동 특성상의 문제, 그래서 왕따를 당해서 학교를 가기가 힘들다거나 이런 대상자를 또 추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추스린 그 대상 중에서도 대상자 가족이 전체가 우리는 여기에 상담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집단이 있을 거고 가족이 있을 것이고, 아 우리는 안 할 거예요, 참여 안 할 거예요, 안 한다는 사람 굳이 여기 대상자에 포함하면 어때요? 에너지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상자에서 또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 참여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희망하는 가족, 그래서 그 대상자로 해서 이렇게 참여 집단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정 집단을 이렇게 한번 살펴본 거고,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세부 목표도 역시나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척도 역할을 해줌으로써 목적 지향적, 그래서 결과 지향적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하게 진술이 되어 있어야 하고, 목표는 대상자들에 있어서의 제공,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간 제한을 가지고 있으며 목적과 연관이 있어야 하면서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부 목표의 설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있어서도 구체화를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성취해야 하는 목적과 목표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나면 프로그램이 실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하는데,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서는 행동에 있어서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의 이론, 조금 아까 이야기했죠. 이론에 대한 확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화,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입학을 했어요. 대학교에 첫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날짜를 잡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학생, 입학생, 뭐 예를 들어서 2025년, 2026년에 신입생들의 OT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OT 기간에 학생들을 학교로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당신들이,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학교에 이제 1학년으로 오면서 입학을 하면서 학교에 관련된 어떤 수업에 대한 내용, 교수들 소개, 그리고 앞으로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일괄적으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제일 첫 번째는 설명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한 학기 1학년 첫 신입생들이 학교에 와서 OT를 하는 이유는 학교에 대한 구조도 알아야 되고요. 또 교수들도 소개를 좀 받아야 되겠죠. 내가 누구 교수님한테 이제 강의를 배울 건지, 그리고 학교 생활은 이제 뭐 1주부터 15주 차시까지 요 기간이 끝나면 이제 뭐 우리가 방학을 한다거나 뭐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세부 내역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뭐예요? 교수님들의 어떤 과제물,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몇 프로이고 이런 것들도 다 세부 내역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내용의 구체화에 들어가는 단계인데,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 뭐 예산 수립 결정 이런 것도 역시나 여기에 같이 들어가야 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립은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결정, 어떻게 용도로 쓰고 뭐에 대한 과목 편성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끝나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계가 끝나면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해 옮기는 단계가 되는데, 프로그램 실시 전 계획과 구체적인 실제 내용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할 때 학습을 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사전 검사라고 하는 게 있죠. 학습을 알기 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공부를 하기 전, 그냥 우리가 실제로 이론을 배우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사회복지란 무엇이냐라고 그냥 적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학교에서 배운 어떠한 그 교과목을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한 거, 사회복지가 뭐지? 라고 하면서 내가 주저리 주저리 쓰잖아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라고 또 하게 되면, 아, 사회복지는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 뭐 문제,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선택적 복지를 했다라고 하면 뭐 지금의 사회복지는 넓은 의미로 강의의 복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통해서 내가 인지된 부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전과 학습 후에 이런 이제 관계에 있어서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의 실시 전, 실시 후 느낀 점이나 어떠한 평가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또 프로포저를 실행할 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관련된 실행 평가 이런 게 우리가 학습 마무리에 평가가 들어가는 것처럼 프로그램의 질 그리고 효율성 가치 이런 거를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평가의 목적이라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의 어떠한 준 영향 그리고 교육의 결과를 추정하고 또 현재와 미래 프로그램의 설계에 대한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거죠. 자, 프로그램이 지금 해봤더니 이거는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네. 그러면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또 비슷한 프로그램을 할 때 그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P라는 방법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이 현재 프로그램을 끝나고 나보니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 괜찮았는데 여기에서의 단점을 다음 프로그램에 시작할 때는 거기에 반영해야지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넣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평가 목적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전체적으로 그 가치 있게 평가를 해서 다음에 미래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그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어떤 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사례 관리 역시나 평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례 관리의 평가 역시 사후에 어떠한 그 점검이라던가 또 다음에 어떤 사례를 만났을 때도 평가 부분에서 이런 거를 좀 처음에 개입 초반에 프로그램 계획을 가지고 작성할 때 이런 걸 좀 반영을 좀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평가에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그냥 뭐 말로만 하는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서화해서 이거를 가지고 평가를 다시 우리가 굉장히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통해서 그리고 그 평가의 기반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탄생할 수 있고요. 여기에 더 나은 어떠한 이제 뭐 그 평가의 그 비전을 생각해 보시면 평가라는 거는 하루에 딱 이게 뭐 이렇게 한 기간에 딱 끝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장의 연장이 또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화되고 또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복지에서의 무한한 어떠한 잡들이 있는데 사회복지가 예전의 사회복지와 지금의 사회복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하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복지가 보통의 이제 간이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어떠한 인적,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선별을 하고 어떠한 평가 기준을 통과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복지를 하고자 하는 게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나라의 그런 뭐 재정적인 부분 그런 게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선별적인 복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편적인 복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받고 있는 대상자들 있죠. 그래서 아동들 같은 경우에 0세에서 7세 미만 아동 수당 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인 복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주민등록상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그 연령대면 누구나 다 받는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체 사회복지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사회복지 이게 이제 관이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에 우리가 주로 보게 되면 분류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아동도 있지만 청소년, 성인, 성인 후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분류표의 대상자들. 그래서 이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는 거고 그 대상자의 사례 관리를 하는 거지. 이런 분류표가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예산과 따로따로 논다라고 하는 거죠. 예산과 뭐 맞지 않는 어떤 행정 서비스가 된다거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 주제와 하위 개념을 정확하게 어떤 매뉴얼을 갈 것인지를 잘 기본 계획을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제 영역별로 가족과 사회를 할 거냐, 가족 상호작용을 할 거냐, 인간 발달로 할 거냐, 아니면 성적인 젠더 역할 쪽으로 갈 거냐,
그리고 대인관계, 그리고 가족 자원이라던가 부모 교육, 가족, 법, 정책, 윤리 이런 거를 다룰 거냐라고 예,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이제 뭐 가족 내지는 부모 교육 아니면 청소년 대상에서 아동 아니면 뭐 성인 후기에 뭐 장애와 관련돼서 이런 뭐 다양한 분류의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사례 관리를 하던 가족에 있어서의 어떤 프로그램을 대입을 해서 상담을 하든 프로그램 계획을 한다거나 프로포즈를 한다거나 누구든 사람의 대상을 여기에다가 주요 개념으로 잡아서 주체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회복지가 그 선진국 유럽, 북유럽 쪽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그쪽으로 자꾸 이제 가고자 하는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과 사회에 있어서도 개념을 보게 되면 가족 다문화 상황에서의 다양성,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에 관련된 굉장히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흡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결혼 이주 여성이거나 아니면 뭐 그야말로 다국적인 국가로 이제 성장하죠. 우리나라에 이제 이민을 오거나 국적을 취득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해서 사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협치를 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우리가 가족과 사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어, 서로가 행복하게 잘 공존해서 사는 그런 이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족과 사회 안에서의 만남과 결혼, 친척 관계, 가족 생활에 대한 어떤 인종이나 지역, 종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또 성 역할, 이게 이제 남녀 성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젠더. 자, 그래서 이 성 역할에 있어서의 그 차이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시대적으로 많이 변해졌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아버지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어머님들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는 그 역할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예요? 서로 간의 이 역할이 이제는 합리적으로 아이의 양육에 주로 이제 신경 써야 될 사람을 둘이 이제 같이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인이 사회적인 활동을 더 왕성하게 많이 하고 생활 수준에 관련된 어떠한 보수가 더 많다라고 하면 가족의 양육 누가 더 많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 뭐 남편이 수입이 좀 더 적어.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떠한 이제 그 양육 그리고 그 아이들에 관련된 꼼꼼하게 잘 챙겨주는 부분. 그러면은 남편이 집에서 뭐예요? 아이들을 잘 챙겨주는 역할을 하고 부인은 밖에서 사회 활동을 하고 이게 이제 바로 성 역할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기능적인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성 역할에 대한 변화도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누가 됐든 집안의 어떤 일이 됐든 서로 협력해서 과거에는 우리 그랬잖아요. 남편들이 출근길에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나가면 막 손가락질을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쓰레기 봉투 다 들고 다닙니다. 그만큼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많이 왔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인구의 변동과 가족들이 많이 이제 또 변하게 되죠. 그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가족이 이제 혈연 관계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설명을 했고 또 역사와 가족, 직업에 관련된 환경, 가족, 그리고 또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정부나 종교나 교육이나 경제 이런 것들로 미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 것이 바로 가족과 사회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주제에 있어서는 가족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협동과 갈등이 있는 거는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협동이 가능하고 또 빨리 그만큼 가족으로 서로가 화합하고 화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의사소통이나 갈등 관리, 의사결정 이런 것도 다 가족 상호작용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가족의 규범적인 스트레스라던가 위기의 가족 스트레스, 특수한 가족의 어떤 요구에 있어서 요즘에는 뭐 입양 가족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민이나 저소득층의 가족, 군인, 뭐 장애인 가족, 다양한 이렇게 우리가 가족에 있어서의 하위 개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인간 발달로 따지면 주제의 세 번째 클래스로 보게 되면 인간 발달에 있어서는 생애 주기에 따른 신체적인 발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서 소통이라던가 인지 발달, 그리고 사회 발달, 도덕 발달, 성격 발달 이런 것들이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자라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어떠한 교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발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휴머니즘, 섹시얼리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발음이 별로 안 좋네요. 출산에 관련된 뭐 생리학이 있거나 아니면 생물학적 결정 인자라든가 성관계의 심리, 성적인 태도, 성적 가치와 의사결정, 그리고 가족 계획이나 성적 반응, 성기능 장애라든가 대인 관계와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다루어지는 뭐 예를 들어서 좀 민감하기도 하고 좀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에서의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현대 사회에서는요, 뭐 이거를 이렇게 뭐 음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다루어 줌으로써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죠. 어, 호주제 폐지됐잖아요. 그리고 그 뭐죠? 그 유부남하고 사귀는 거 뭐라 그러지? 불륜. 예, 불륜도 법적으로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 성도 굉장히 서구화돼 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어떠한 여성들의 이렇게 테두리 안에서에 있었던 것을 지금은 그런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다 없애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성적인 태도, 가치, 그리고 직장에서의 어떤 뭐 그 성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거,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내가 법을 알아야 거기에 어떤 그 접촉을 했을 때 안 좋다라는 거를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역시나 주제에서 다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 요즘에는 미디어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지난번에 대대적인 뉴스로 나온 거 무슨 박사? 그 있었잖아요. 음성물 이렇게 막 널리 유포하고 또그 이렇게 왜 나치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합성해서 딥페이크라고 해가지고 그 무슨 방이라고 했죠? 그런 거 그런 거를 우리가 미디어가 발달되고 사회가 빨리 발달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피해자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게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은 뭐예요? 그런 자체가 많이 없어지고 또 사람들이 경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런 것들도 역시나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미디어에서 또는 이런 것들을 자꾸 노출을 시켜야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숨기는 게 아니라 점점 뭐예요? 사회적인 이슈거리로 다뤄주면서 나쁜 거는 나쁘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보고 대인 관계에 보면 주제 5에서는 타인과 나의 어떤 이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술, 그리고 친밀감이나 사랑, 낭만,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심, 존경, 책임감 이런 것들이 대인 관계에서의 필요한 하위 개념이다. 그리고 자원에 있어서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어떤 목표나 가족의 자원, 계획, 그리고 의사결정이나 가족 주기와 가족에 관련된 자원,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자원의 가족에 대한 자원의 관리라고 보면 되고요. 또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부모 교육. 굉장히 우리 부모 교육은 단계별로 부모됨에 있어서의 교육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앞둔 신혼 예비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거, 또 부부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게 되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의 부모의 어떠한 그 교육적인 측면, 부모됨에 대한 교육적인 어떤 체계를 좀 배우면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매스컴에도 많이 났잖아요.
젊은 10대 부모가 아이 혼자 두게 하고 자기네들 PC방 가서 3일 후에 나왔더니 3일 후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더라라고 하는 뉴스도 예전에 좀 봤던 것 같죠. 자, 부모가 된다라는 건 부모 교육을 통해서 왜 해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 교육을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교육에 대한 어떠한 일도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방치한다거나 아이를 학대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교육에는 가족 생활 주기별로 부모의 역할들이 있고 부모에 대한 영향을 받는 주변인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괜히 되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 대한 책임, 부모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건데, 사회복지에서는 가장 1차적인 부모 교육,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결혼하는 신혼 예비 부부들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혹 가다가 아이를 학대해서 아이를 뭐, 예를 들어서, 음, 유기를 한다거나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거나 아이를 그야말로 뭐 가둬서 감금해가지고 아사직전까지 간다거나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정말 화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갈 때 됐는데 학교를 안 보내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 뭐 몇 명이 아이들이 실존해 있지 않더라. 이런 발표 있었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 그야말로 부모가 부모 되는 것에 대해서 의무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면 이런 사태가 좀 많이 예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족과 법, 정책들을 살펴보게 되면 가족관련법, 그래서 결혼 생활과 관련되는 법이 있는데 뭐 이혼이나 부양이나 양육이나 가족계획.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의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의 두 사람이 공동 책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서의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이런 관련법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족 정책에 있어서의 세금, 시민권, 뭐 사회 안전 그리고 또 경제적인 지원에 관련된 법과 정책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족법이라고 하는 정책에 포함돼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사례 관리에 많이 포함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 그래서 가치와 태도에 관련된 어떤 구성, 다양한 가치와 선택, 그리고 가치 선택에 있어서의 결과, 그리고 우리가 기술 사회에서 가치 해석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윤리적인 부분으로 다뤄진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사회복지 영역은 굉장히 넓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지지 않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그야말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건강한 사회에 살아가면서 나보다 입장이 좀 상태가 안 좋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데를 먼저 우리가 그 관리자로 선택 저기 해당 사회 관리자로 선택을 해서 사회에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정상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바로 사회복지.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살고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선은 나보다 조금 힘든 사람, 나보다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사회복지가 우리 곳곳에는 굉장히 뭐예요? 다 의무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잖아요. 아, 나는 뭐, 크게 내가 돈은 없지만, 그래도 남한테 도움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움을 줘야 될 대상자가 누구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버스를 탈 때도 노약자석이 따로 있죠. 지금도 있지만. 그러면 그 노약자석에 앉았던 젊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은 노인이 올라와서 버스를 타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어떤 이제 어떤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윤리라고 해야 되나? 도덕으로도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사실
내가 눈 감고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너무 다반사되다 보니까 사회가 조금 더 예전보다는 그렇게 인간미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간혹 가다 버스를 탈 때 보면 노약자가 버스를 타는 경우에 자리를 비켜드리려고 일어서기는 하죠. 근데 이제 누구든 좀 편안하게 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내가 배웠던 교육, 가정에서의 교육은 이렇게 배워왔으니까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는 맞고,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 두 다리로 튼튼하게 서 있을 자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사회화 교육을 집에서부터 학교에서 차근차근 배워왔던 게 지금의 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비부를 위한 프로그램도 이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예비부의 어떤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결혼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 과정에서 부모 교육은 이렇게 우리가 예비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다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해봤고요.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한 부모 프로그램 역할도 있고요.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아이들한테 지금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뭐 올인을 하잖아요. 아버지도 딸 바보, 아들 바보 뭐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단어들이 익숙한데 과거에 우리 부모들은 아버지의 역할에 있어서 아버지는 표현 안 하고 그냥 그야말로 진중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좀 아버지다운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되어지지만 지금은 우리 젊은 아빠들 보면 부모에 대한 건의를 실종을 하고 딸바보 아주 내 딸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물고 빨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지금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부모 교육이다라고 하면 아버지든 어머니든 다들 뭐예요? 부모 교육 참석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교육에 관련돼서 본인들의 새로운 어떠한 교육 방침이 있을까? 또 새로운 아이들과의 어떠한 친화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본인들이 더 궁금해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어떠한 양육의 태도라던가 지식 능력이라던가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 이런 거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끔 부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부분 그리고 아이들과의 갈등 관계를 어떻게 진단하고 풀어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모 교육은 이렇게 뭐 회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잠깐 기침을 해서 목이 꽉 잠겨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가족 프로그램, 특히나 이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상이 집단일 때는 참여 대상자의 연령도 이제 고려해야 되고 참여 집단의 어떤 분위기나 교육 장소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되려면 이렇게 이제 각 지역의 대상자는 누구고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사전에 뭐예요? 계획한 대로 실행을 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교육 장소도 역시나 우리가 학습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인지 마이크 시설이나 음향 시설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고 시각화를 위해서
네, 파워포인트를 잘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는지, 대형 스크린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교육장의 환경, 그래서 너무 더우면 안 되고, 또 너무 추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쾌적한가를 또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그룹 회동 때는 이제 장소를 어떻게 구비를 해야 되는지, 교육장과의 위치, 활동하기 적합한 공간인지, 이런 것들도 잘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보면 활용 방법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도입 단계, 진행 단계, 결론 단계. 이 시간의 배정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보통 40분을 가지고 50분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도입 단계는 10분, 진행 단계에 뭐 예를 들어서 30분에서 40분, 마지막 결론 단계에서 10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배정을 해서 대상자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잘 안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일회기에 있어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단계에 있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도입 단계는 뭐예요? 눈 맞춤을 하고 주의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제가 진행할 때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걸 조성해주면 굉장히 참여율이 좋고 만족도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겉으로 표현하고 주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서 어떤 정보, 상담의 효과성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회기가 거듭될수록 이제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수업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고 수업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앞으로 성공적인 노년을 위해서 어떻게 보내야 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비보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도입, 강의 활동, 종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 작성을 할 때 또는 사례 관리를 작성할 때 사례 관리할 때도 프로그램 들어간다고 했어요. 사례 관리 따로 프로그램 따로가 아니에요. 사례 관리 안에 상담을 계속해 가면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좋아지는 부분, 활동을 통해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프로그램은 따로 프로그램 따로 사례관리 따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접목을 같이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의 도입 단계, 중간 단계, 결론 단계,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적용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프로그램 관리자로서의 경험을 계속 쌓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때요? 사회자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복지 실습을 앞으로 하실 예정인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사회복지 실습을 한 학생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내가 실습을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그 경험에 굉장히 반영을 많이 하죠. 우리 사회복지 실습을 하게 되면 그 교수님들이 과제를 많이 내주시잖아요. 프로그램 계획을 작성을 해보세요. 사례 관리를 해보세요. 프로포즈를 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과제를 내주시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 계획을 하게 되면 또 프로포저를 하게 되면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할 수 있는지 본인이 실무에서 자꾸 해봐야 그 능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봄으로써 그 반응 그리고 참여자들의 어떠한 그 반응들이 굉장히 나를 어때요? 값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재밌었어요. 프로그램 굉장히 훌륭했어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이런 얘기는요, 굉장히 뭐예요? 본인의 프로그램에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평가 이런 거를 해봄으로써 유능한 사회복지사가 되실 수 있는 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보시면은 아까 도입 단계에서도 뭐 진행자 소개해주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뭐 작성해야 될 서류가 있다라고 하면 쓰고, 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뭐 우리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거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강의까지 끝났고 활동지는 이렇습니다. 활동지는 꼭 예비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비 부부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활동이든 프로그램의 활동지는 이렇게 돼서 이거에 대한 나만의 어떤 그 신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은 이제 활동지를 써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진행되는 과정 중에 나의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편지 쓰고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아버지가 되기 위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이렇게 회기를 진행하는 동안에 짧게 회기를 잡았잖아요.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 되던 일주일에 두 번씩이 되던 요 회기마다 이렇게 교육들을 통해서 교육 자료와 비교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부모 교육이다.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 진행을 한번 계획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아버지인지 내가 솔직히 담백하게 쓰는 거죠. 본인의 역할에 있어서.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위치라던가 앞으로 내가 부모 교육 이거를 받고 나서 어떤 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인지 예, 구체적으로 좀 써보는 거죠. 그리고 이 회기가 되면서 의사소통 훈련을 배우고 실시간으로 강좌를 듣고 강의를 듣고 소그룹 활동도 해보면서 사례 연구도 하고 역할놀이를 해가면서 나름대로의 역할에 대한 어떤 놀이를 준비를 하고 이 질문지에 대한 교육 자료 가지고 갈등에 관련된 가족이었으면 갈등 해결을 하기 위한 회기에서도 여기에서 해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신세대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단계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기가 4회기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 달, 4주 동안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내가 아버지로서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 의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면 아버지로서의 어떠한 부모 지식적인 측면도 충분히 충전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뭐 여기에 따른 양식을 제가 좀 올려드린 거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부모 역할에 있어서도 우리가 개방된 언어 소통을 해서 이 활용을 자녀들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언어 소통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소통도 역시나 송신자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서로가 의사 전달이 확실히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반영적인 경청이라 해서 상호 의사소통의 걸림돌을 알아보고 그 걸림돌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경청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런 것도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적절한 어떤 지도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송신자와 본인의 어떠한 수신자의 반응 그래서 음성이라던가 표정이라던가 몸짓 이런 것들도 포함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속에는 정말 쟤를 사랑하는데 내가 쟤한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버지한테 너무 의지를 할까 봐 냉정하게 해야지. 그래서 말과 행동이 틀려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뭐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이런 감정적인 부분 어떻게 잘 표현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좋은 부모 되기에 있어서의 교육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교육의 방법에 필요한 부분인데, 혹시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대화의 방법 중에, 기법 중에 아마 가장 잘 알고 있는 IM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IM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을 상대방의 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나 전달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내가 정말 기분 나빠. 근데 내가 기분 나쁜 거를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듣고 나서 기분이 나빠하죠. 그러다 보면 나를 잘 절제하면서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 담백하게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언어 순환을 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내가 왜 기분이 나쁜지, 내 입장이 이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게 이제 나 전달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상하지 않게 그래서 방어적이거나 어떤 이제 이런 문제 있었을 때도 이 내 이야기를 경청으로 반영적 경청을 잘 받아들이게 실습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런 것들은 나전달법은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전달법이 아니라 너전달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나전달법은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했는지 또 불분명하게 들렸다며 어느 부분이 누락이 됐는지 또 상대방이 방어적인 입장이었다라고 하면 그 방어적인 거를 내가 또 이제 기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반영적인 경청, 너 기분 나빴니? 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미안한데 나는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이런 의미였어. 이게 뭐예요? 반영적인 경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나 전달법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해서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 절대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겠죠. 자, 존 딜 같은 경우에도 뭐 6가지 부모에 대한 뭐 이야기인데요.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우리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형화되어 있는 회의의 내용 주제가 아니라 주제를 딱 던져놓으면 어떠한 이야기든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안에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뭐 엉뚱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을 지탄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이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에서도 아이디어가 번쩍하고 나오는 주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 그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새로운 그런 것을 갖다 이제 그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레기통 회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브레인스토밍을. 그래서 이런 브레인스토밍이 집단 어떤 회사 회의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브레이밍스토밍이라는 이야기도 아마 잘 익숙하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브레이밍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오스본이라는 박사가 기법을 했어요. 그래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제 브레이밍스토밍은 리더가 한 사람이 있고 기록자 외에 10명이 참가하면은 본인의 기존에 대한 관념 이런 거 자유롭게 어떤 서식의 틀에 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발언하고 아이디어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 연속 성산에 있어서 해결점을 찾는 그래서 구성원들의 전체적으로 누구 하나 빠짐없이 전체적인 의견을 서로 교류받고 교류해서 이렇게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브레이밍 스토밍이라고 해요. 근데 브레이밍 스토밍에 대한 주의 사항이 있어요. 원칙은 비판을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회의 자체. 그래서 하다못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을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에 대한 논평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자유분방하게 자기의 어떠한 소신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다 거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보다는 양,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는 발표된 아이디어를 통한 힌트를 얻어서 그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개선해서 좋은 결과를 낳는 것. 이게 이제 브로밍스토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청소년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예시를 보건대 오늘날 10대 청소년의 문제가 되는 행위를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아이는 이제 중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중년에서 생각했을 때 10대들에 대한 문제 행동 한번 생각해 보기. 그럼 내 아이 아니면 내 친척, 내 사촌, 뭐 이렇게 기타 등등 10대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럼 이제 문제의 아이들의 문제점. 아이들이 10대에 담배가 문제야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애들이 술 때문에 문제야. 또 애들이 스마트폰 중독이 문제야. 뭐 이런 갖가지의 문제점에 대한 행위를 생각해 보겠죠. 거기서 다양한 문제의 청소년들의 문제점에서 그러면 이 문제점에서 이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브레이밍 스토밍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의 의견들을 모아서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아버지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어떤 건지 생각해 보세요. 브레이밍 스토밍을 통해서. 그럼 아버지, 좋은 아버지의 이미지는 뭐예요? 돈 잘 벌어오고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고 뭐 이런 게 좋은 아버지인 건지, 어떤 건지 각자의 어떠한 그 생각하는 각자의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어, 그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쓰레기통 이론이라기도 하고 아까 회오리라고 했죠. 크게 바람을 일으켜서 회오리는 또 가운데에 태풍 안에 눈이라고 하잖아요. 그 점점 점점 좁혀가는 그런 방법이 바로 브레이밍 스토밍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다음 강의, 새로운 강의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